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영국의 여성 소설가, 시인입니다. 제인 에이를 쓴 샬럿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서정적이고도 긴박한 심상과 어두운 정열의 세계를 그려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30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출간된 유일한 작품으로는 폭풍의 언덕이 있습니다. 1801년 방금 주인 양반 댁에 다녀왔다. 이제 그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유일한 이웃이다. 경치 좋은 시골인 것이다. 영국 땅을 전부 뒤져본들 이다지도 완벽하게 세속 잡사해서 동떨어진 곳이 어디 있으랴. 더할 나위 없는 염세가의 천국이로구나. 정막 강산을 반씩 나누어 가질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대단한 친구다. 내가 말을 세우자 의심이 가득한 그의 검은 눈은 눈썹 뒤편으로 움푹 들어가고 내가 이름을 댔는데도 갱개태세를 늦추지 않는 그의 손은 조끼 안쪽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니 그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나는 그에 대해 적잖이 호감을 느꼈던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 되십니까? 내가 물었다.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이 대꾸였다. 로그드입니다. 댁에 새로 새들어 살게 된. 이사 오자마자 가급적 서둘러 찾아뵙자 생각했습니다. 티티세 지나는 농원을 빌려주십사고 부덕부덕 청을 드린 것이 폐가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올려야겠기에 어제 덧자하니 따로 생각해두신. 티티세 지나는 농원은 내 소유요. 히스클리프 씨가 질겁하면서 끼어들었다. 누가 내게 폐를 끼친다면 내가 가만 놔둘 리가 없지. 들어오시오. 이 들어오시오는 악물린 이새로 새어나오며 꺼져버려의 느낌을 전해주었다. 그가 기대고 서 있는 문짝까지도 그가 내뱉은 초대의 말과는 달리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내가 초대에 응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무뚝뚝함이 도를 넘어 나보다 더한 듯한 인간에게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는 내 말이 몸통으로 문짝을 밀겠다고 용을 쓰는 것을 보고서야 조끼에 넣었던 손을 꺼내 사슬을 풀었다. 그러고는 언짢은 기색으로 자갈 깔린 길을 앞장서 걸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앞마당으로 들어서면서 하인을 불렀다. 조지프. 로그드 씨가 타고 온 말 끌어가고 과일주 좀 가져오고. 집안에 하인이 하나밖에 없나 보군. 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이 복합적인 명령 때문이었다. 이러니까 보석에 풀이 날 수밖에. 풀 뽑는 하인은 소들 뿐이구먼. 조지프는 늘수 그래했다. 아니 늙은이였다. 너무 늙은이였다.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였지만. 주님요. 그는 역정이 솟구친다는 듯 혼잣말을 했고 나한테서 말고삐를 넘겨받는 내내 내 얼굴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그 표정이 너무 못마땅해 보이기에 나는 이 늙은이는 식후에 주님께 소화를 의탁해야 하는 처지인가 보다. 이 늙은이가 주님을 찾은 것은 나의 갑작스러운 내방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너그러이 짐작해 주었다.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 씨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폭풍이라는 말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런 높은 곳이 감당해야 하는 대기의 격동을 가리키는 이 고장의 표현이다. 이렇게 높으니 사시사철 상쾌하고 통풍은 좋겠다. 절벽 위로 불어오는 북풍의 위력은 본체 가까이에 있는 전나무 두어 그루가 미처 못 자라고 심히 기울어져 있는 것과 앙상한 감목 한 무더기가
마치 태양에게 구걸하는 거지처럼 모두 팔을 한쪽으로 뻗은 것으로도 능히 짐작된다. 다행히도 성견 지명 있는 건축가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 창은 좁게 해서 벽 안 깊숙이 넣었고 우묵한 곳마다 돌을 돌출시켜 바람을 막았다. 나는 문지방을 넘기 전에 일단 건물 정면에서 남아돈다 싶게 많은 괴이적인 부조들에 감탄해 주려고 잠시 멈추었다. 특히 가운데 출입문 위쪽의 부스러지는 부조에는 그리핀들과 외설적인 사내 아이들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그 틈에서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턴 언쇼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나는 이 퉁명스러운 집주인에게 두어 마디 평을 들려주고 이곳의 내력을 들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그를 보아하니 지체 없이 들어오든가 아예 가버리든가 하라는 것 같았고 나는 내실을 구경하기 전까지는 성미 급한 그를 건드릴 마음이 없었다.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자 현관이나 복도 같은 것도 없이 곧바로 공용 거실이었다. 이 고장에서는 유난히 이곳을 큰방이라고 한다. 보통은 부엌과 응접실을 합친 공간인데 폭풍의 언덕의 경우 부엌은 뒤쪽 어딘가로 밀려난 듯 했다. 어쨌든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와 덜컥덜컥 하는 그릇 소리가 안쪽 어디선가 들려왔고 거대한 벽난로 주변에 볶거나 끓이거나 구웠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벽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야 할 구리 냄비나 양철 어레미들도 보이지 않았다. 반짝이는 것이 있기는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빛과 열을 화려하게 반사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참나무 장식장에 천장까지 닿을 듯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백납 접시 그리고 군데군데 놓여있는 은주전자와 대형 술잔들이었다. 하지만 반자 없는 맨 천장이라서 유심히 살피면 지붕의 골조가 그대로 보이고 귀리빵이나 쇠고기, 양고기, 훈제 돼지고기의 허벅지 살을 올려놓은 나무 선반 쪽만 겨우 가려졌다. 벽난로 위로는 형편없는 낡은 엽총들이 잡다하게 내걸려 있었고 기병 권총이 한 쌍 있었다. 벽난로 선반의 장식은 요란하게 칠한 차통 셋을 주르르 늘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바닥은 매끄러운 하얀 돌이었고 의자들은 등받이가 높고 수수한 예스러운 형태의 녹색 칠이 되어 있었으며 육중한 검은색 의자 한두 개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장식장의 아치 모양 다리 밑에 젓갈색의 거대한 사냥개 앞놈이 낑낑대는 새끼들의 에워싸인 채로 휴식 중이었고 다른 개들은 다른 구석들로 기어들었다. 이런 집안, 이런 가구가 반바지를 입고 각반을 두를 때 멋있어 보이는 튼튼한 다리와 완고한 표정의 검소한 북부 농부의 것이었다면 이상할 것이 없었다. 반경 5, 6마일을 넘지 않는 이 산골 마을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느 집이든지 식후의 적당한 시간에 찾아가면 둥근 탁자에 거품이 있는 맥주잔을 올려놓고 안락 의자에 앉은 집주인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방식과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생김새는 거무튀튀한 집시인데 옷차림과 행동거지는 신사다. 물론 신사라고 해도 시골 나리 수준이다. 허술하고 뚱한 데가 있다는 것이다. 허술하다 해도 틀려먹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은 당당한 자세와 잘생긴 외모 때문이며 뚱한 것을 상놈의 오만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본능으로 안다. 히스클리프 씨의 무뚝뚝함은 감정을 꾸미고 내보이는 짓, 곧 상호간 호의의 표명을 해모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사랑도 증오도 남몰래 할 것이고 사랑했다고 사랑받게 되고
미워했다고 미움받게 되는 것은 어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지금 나는 너무 관대하게 나 자신의 특징을 그의 특징으로 여겨주고 있다. 그가 악수를 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는 내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나와 같은 인간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어머니는 내가 결코 안락한 가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여름에 내가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한 달 동안 해변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길 때였는데 어쩌다가 나는 아주 매력적인 분과 친분이 생겼다. 그녀가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에게 그녀는 그야말로 여신이었다. 입으로 내 사랑을 말한 적은 없지만 표정에 말이 있다면 내가 넋이 나갔다는 것을 바보 천치라도 알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고 내 시선을 받아주었다. 얼마나 다정한 눈빛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고백하기도 부끄럽지만 달팽이가 제 속으로 숨어들듯 냉담하게 내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점점 냉정해지고 어색해졌다. 아무 죄도 없는 가엾은 그녀는 결국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실수에 감당할 수 없으리만치 당혹스러워하다 자기 어머니를 졸라 해변을 떠났다. 나는 이런 묘한 성향으로 인해 무정한 남자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얼마나 가분한 평판인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나는 집주인이 앉으려고 하는 쪽과 반대쪽의 자리를 잡았고 침묵을 메우기 위해서 어미개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어미개가 새끼들을 놔두고 슬금슬금 나의 다리 뒤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말려 올라간 입술에 침을 뚝뚝 흘리는 이빨이 뭔가 물어 뜯을 것 같았다. 내가 손을 대자 어미개는 목구멍 소리로 길게 으르렁거렸다. 개 건드리지 마시오. 히스클리프 씨가 어미개와 비슷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더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개를 걷어찼다. 버릇없이 굴면 얻어맞아야지. 애완용이 아니니까. 그런 다음 성큼성큼 옆문으로 가서 다시 소리쳤다. 조지프! 조지프는 지하실 밑에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올라오겠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에게 달려 내려갔고 나는 흉포한 암캐 한 마리와 험상궂은 털 복숭이 양치기개 2마리의 말동무로 남겨졌다. 새 말동무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봤다. 나는 그들의 송곳니와 친교를 나누고 싶은 열망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이 무례라는 것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3인조를 향해 눈을 찡긋하고 상을 찌푸리는 짓을 저질러 버렸다. 내 관상의 어떤 점이 그렇게 짜증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 앞놈 쪽이 갑자기 격분하더니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놈을 집어 던지고 급히 식탁을 옮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이것이 벌집을 통째로 건드리는 짓이었다. 크기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한 4발 달린 악마 4~6이 저마다의 은신처를 뛰쳐나와 결집했다. 나의 뒤꿈치와 상의 자락에 공격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군사력의 열쇠를 무릅쓰고 적들을 부지깽이로 받아쳤지만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집안의 병력을 큰 소리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하인은 조맥질 체질인 듯 태평스럽게 지하실 계단을 올라와 나의 화를 돋우었다. 으르릉 소리와 깽깽 소리로 날로 까는 그야말로 폭풍 속이었는데 그들은 평소에 비해
단 1초도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다행히도 부엌 지원군이 먼저 도착했다. 겉옷을 말아 올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건장한 여자가 프라이팬을 누르면서 달려와 주었던 것이다. 그녀가 들고 온 무기와 혀를 적절히 휘둘러 준 덕에 폭풍우는 마술에 걸린 듯 잠잠해졌다. 오직 그녀의 육중한 몸통만이 바람이 몰아친 직후의 바다처럼 크게 들썩였다. 그녀의 주인은 그제야 무대에 등장했다. 대체 무슨 소란이야? 히스클리프 씨가 물었다. 한바탕 푸대접을 받은 다음이라서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을 참기 어려웠다. 정말 대체 무슨 소란인지 내가 웅을댔다. 귀신 들린 돼지떼도 여기 짐승들보다는 순하겠소. 차라리 호랑이 떼를 풀어놓지. 히스클리프 씨는 내 앞에 술병을 놓고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며 말했다. 가만히 있는데 해코지 할까? 개가 집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한잔하겠소? 됐습니다. 물리지 않았소? 나를 무는 놈을 내가 가만둘까? 히스클리프 씨가 씩 웃었다. 자, 그가 말했다. 진정하시오. 로그드시. 여기 한 잔 드시오. 이 집에는 손님 오는 일이 극히 드물어서 솔직히 말하면 나나 개들이나 손님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거의 모릅니다. 로고드 씨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나는 고개 숙여 답례하고 히스클리프 씨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했다. 개새끼들의 행동에 미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느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나를 희생시켜 이런 자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끓여지는 일이었다. 내가 삐쳐 있을수록 그는 즐거워했으니까. 그는 바람직한 세입자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신중한 계산 속이었겠지만 앞뒤 잘라먹는 퉁명스러운 말투를 다소 누그러뜨렸고 자기가 보기에 내가 관심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는 화제를 꺼냈다. 내가 지금 응가하는 곳의 장점과 단점이 화제에 올랐다. 그는 화제에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나는 방문을 마치기에 앞서 내일 다시 들르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내게 다시 침입당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가보려고 한다. 그와 비교하면 놀랍게도 나 자신이 무척 사교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 어제 오후부터 안개가 끼면서 추워졌다. 히스와 진창을 헤치고 폭풍의 언덕까지 가느니 차라리 서재 벽난로 앞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식후에 위층에 갔더니 나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정차를 먹고 있다. 한효장에게 5시에 차려주면 좋겠다고 말했건만 집을 새낼 때 장롱처럼 딸려온 이 점잖은 아주머니는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아무튼 빈둥거릴 생각으로 계단을 올라가 서재에 들어섰더니 하녀애 하나가 빗자루와 석탄통이 널려있는 바닥에 엎드려 앉아 지옥의 먼지를 피우고 있었다. 불씨를 끄트리려고 재를 쏟아붓는 중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바로 돌아서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4마일을 걸어서 히스클리프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때맞춰 피해오기라도 한 듯 폭설의 전조를 알리는 깃털 같은 눈송이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언덕 꼭대기는 된수리에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냉기에 발다리가 덜덜 떨려왔다.
사슬을 풀지 못해 대문을 뛰어넘었고 거치적거리는 구스베리 덤불 사이로 난 자갈길을 뛰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손마디가 쓰라리고 개들이 짖어댈 때까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아른 척 하는 놈이 하나 없네.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이런 집구석을 누가 찾아올까? 손님을 박대하는 촌놈들 같으니 나만 해도 낮에 문을 몽땅 잠그고 살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내가 들어가고 만다. 나는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문고리를 움켜쥐고 힘껏 흔들었다. 인상을 더럽게 찌푸린 조지프가 둥근 헛간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먹고. 조지프가 고함을 질렀다. 주인은 축사에 있을 낀데 할 말 있으면 헛간 저쪽으로 가보든가.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 없나?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만인 뿐일 낀데 밤중까지 문이 부수대라 두들겨도 안 열어줄 거다. 왜? 내가 누구인지 마님한테 가서 전해주면 안 되겠나? 조지프. 어데?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조지프의 머리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한번 문고리를 쥐고 흔들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셔츠 바람으로 새스랑을 둘러매고 뒷마당 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나를 불러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빨레트를 통과하고 석단 창고와 펌프와 비둘기장이 있는 길을 통과하니 드디어 내가 전에 들어갔던 널찍하고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가 나왔다. 석탄과 토탄과 장작을 같이 떼는 커다란 벽난로 불빛이 보기 좋게 타오르고 있었고 푸짐한 저녁상 옆에는 반갑게도 마님이 있었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한 존재가 나타나 주었던 것이다. 나는 고개 숙여 예를 표한 다음 그녀가 자리를 권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나를 쳐다보면서도 일어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악천후네요. 내가 입을 뗐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히스클리프 부인, 하인들이 느긋하니 문짝만 딱 하게 됐네요. 하인 한번 부르기가 어지간히 힘들어야지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 쳐다보았고 그녀도 계속 마주 보았다. 어쨌거나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는데 냉랭하고 무시하는 눈빛이라 극히 거북하고 불쾌했다. 앉았소. 청년이 우락부락하게 말했다. 좀 있으면 올 테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아 헛기침을 하고 몹쓸 똥개 준호를 불렀다. 녀석은 나와의 두 번째 만남인 이번 만남에서 고맙게도 꼬리 끝을 살짝 움직거리면서 아른 체를 해주었다. 걔가 참 예쁘네요. 내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새끼는 분양하실 생각인가요, 부인? 제 것이 아닌데요. 상냥한 안주인께서는 히스클리프라 해도 그렇게는 못할 만큼 불쾌하게 대꾸했다. 아하, 부인은 이놈들을 아끼시는군요. 나는 그림자 찐 의자에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 쌓여있는 걸 돌아보며 대화를 이었다. 아낄 것도 많네.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불행히도 의자 위에 쌓여있는 것은 죽은 토끼들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재차 저녁 악천후를 거론했다. 집에 있었어야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선반에 놓여있는 차통 3개 중에 2개를 꺼내려고 했다. 그녀가 앉았던 곳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몸매와 얼굴 전체를 똑똑히 본 것은 그녀가 일어나고 나서였다. 호리호리하고 아직 어린 티가 났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몸매에 난생 처음 보는 예쁜 얼굴이었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아주 맑은 피부였고 곱슬곱슬 말린 연노란색 아니 금빛 머리칼은 고운 목선까지 흘러내렸다. 눈은 상냥한 눈빛이었다면 모두 반해버릴 눈이지만 쉽사리 여자에게 반하는 내 마음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경멸과 절박함 사이를 맴도는 감정만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런 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었다. 차통이 그녀가 뻗은 손에 닿을락말락했다. 내가 도와줄까 하고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금화를 세고 있던 수전노가 샘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돌아보는 듯한 태도였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실례했습니다. 내가 급히 대답했다. 차 마시러 오라는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녀가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에 앞치마를 동여매고 찻잎 한 수저를 떠낸 다음 차를 주전자에 넣으려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초대 받으셨냐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나는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인이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차 숟가락까지 몽땅 치워버린 다음 셀쭉한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붉은 아랫입술이 비쭉 튀어나온 것이 울음보를 터뜨리기 직전의 어린애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청년은 낡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의를 걸치고 벽난로 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곁눈질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도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차림새와 말씨 모두 거친 것이 히스클리프 내외 같은 우울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치 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촌스럽고 손질되지 않은 채였으며 턱수염이 짐승처럼 볼 언저리까지 자라나 있었고 손등은 자백부처럼 갈색으로 걸려 있었다. 그런데 행동은 그만하다 싶을 만큼 자유스러웠고 주인마님 시중드는 하인 같은 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청년의 지위를 밝혀줄 분명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의 이상한 태도는 못 본 척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로부터 5분 만에 히스클리프가 들어온 덕분에 불편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약속대로 왔습니다. 나는 짐짓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날씨가 이러니 반시간 정도는 발이 묶이겠는데요. 그동안 신세 좀 져야겠습니다. 반시간? 그는 옷에 묻은 눈송이를 털어내며 반문했다. 하필이면 눈보라가 몰아칠 때 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뭐요? 늪에 잘못 들어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여기 섭지대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날 저녁에는 길을 잃기 십상이고 게다가 내가 장담하겠는데 당장에는 날이 갤 것 같지 않소. 이댁 아이 하나를 길잡이로 데려가서 티티세 지나는 농원에서 재우고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아니, 괜찮지 않소.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 힘으로 길을 찾는 수밖에요. 차 안 끓이나? 누드기 상의의 청년이 사나운 눈길을 나에게서 젊은 부인에게 옮기며 물었다.
저쪽 것도 끓여야 하나요? 그녀는 히스클리프에게 물었다. 끓이라면 끓여. 대답이 얼마나 포악스럽던지 나는 진저리가 났다. 태생부터 몹쓸 놈이라는 것이 말투에서 드러났다. 히스클리프를 대단한 친구라고 부를 마음이 싹 가셨다. 차가 준비되자 히스클리프가 나를 끼워주었다. 자, 단계 앉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촌뜨기 측량까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계속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생각했다. 나 때문에 먹구름이 끼었다면 먹구름을 끄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나의 의무가 아닌가. 평상시에 이렇게나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을 리는 없지. 아무리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평소에 이렇게나 하나같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상하더군요. 나는 첫째 잔을 비우고 둘째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뗐다. 습관이 취향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더라는 말입니다. 히스클리프 씨, 많은 사람들은 댁처럼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어찌 행복하겠냐고 묻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지내시고 상냥한 부인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니. 상냥한 부인? 그는 악마 같은 냉소를 띠면서 말을 가로챘다. 대체 어디 있어 상냥한 부인이? 히스클리프 부인? 그러니까 히스클리프 씨의 부인 말입니다. 그렇군. 어허. 아니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폭풍의 언덕을 수호천사처럼 지켜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요? 나는 실수를 깨닫고 수습에 나섰다. 부부라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몰랐다니 남자 쪽은 40 정도였다. 남자 나이 40은 지력이 강한 시기라 어린 여자가 사랑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리라는 망상을 품는 일은 거의 없다. 남자에게 그런 꿈은 노년의 위안거리다. 여자 쪽은 17살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랬다. 차를 사발로 마시고 시커먼 손으로 빵을 뜯는 이 촌놈이 남편인가 보군. 그럼 히스클리프의 아들이겠구먼. 생매장이 따로 없네. 이런 우지렁이한테 시집을 오다니.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있는 줄을 몰랐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심해야겠군. 저 여자가 괜히 나 때문에 자기 결혼을 후회하면 곤란하니까. 마지막 생각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랬다. 옆자리 청년은 거의 해무감을 주는 남자였다. 나로 말하자면 경험에 따르면 그런대로 매력있는 남자였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며느리요. 히스클리프가 내 짐작을 확증하는 말을 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녀 쪽을 보고 특이한 표정, 증오의 표정이라 할 수 있는 표정을 지었다. 표정이 영혼의 언어를 통역하는 여러 사람들과 달리 그의 안면 근육이 심하게 뒤틀려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 증오의 표정이었다. 아하, 역시 이제 보니 댁이 바로 인정 많은 천사를 아내로 맞은 행운의 남편이시군요. 나는 청년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아까보다 더한 실수였다. 청년은 얼굴이 시뻘게 졌고 아무리 보아도 한 대 칠 기세로 주먹을 부러지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 했다. 그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무지막지한 욕설을 중얼댔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애써 못 들은 척 했다. 눈치가 없으시구먼. 집주인이 말했다. 아쉽게도 우리 둘 다 댁이 말한 천사의 남편이 아니요. 남편은 죽었어. 아까 말했듯이 내 며느리니까 내 아들의 아내 아니겠소. 그렇다면 이 청년은
설마 아들일까? 히스클리프는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놈의 아비라니 너무 심한 농담이라는 표정이었다. 내는 헤어턴 언쇼라 하는데 다른 쪽에서도 으르렁거렸다. 쉽게 봐도 되는 가문이 아니다. 쉽게 본 적 없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자기 성실을 이토록 뽐내며 밝히는 청년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내가 먼저 외면해 버렸다. 계속 마주보다가는 주먹이 올라가거나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이 화기애애한 가족 틈에 잘못 끼어들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신의 엄산한 기운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육체의 온기와 안락을 압도해 버렸다. 이 집안에 세 번째로 발을 들여놓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로 마음먹었다. 먹는 일도 끝나버렸는데 사교적인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날씨를 살펴보려고 창가로 갔다. 난감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밖은 밤중처럼 어두컴컴했고 하늘과 언덕은 바람과 빽빽한 눈발 속에 한데 엉켜 소용돌이 쳤다. 이래서야 길잡이도 없이 집까지 가기는 어렵겠네. 탄식이 절로 나왔다. 길은 벌써 눈이 쌓여 없어졌을 테고 길이 남아있다 해도 한 치 앞도 안 보이겠는걸. 헤어턴, 저기 양들은 헛간에 넣어라. 밤새 밖에 두면 눈에 묻혀버릴 테니 앞에 판자 하나 세워놓고.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한층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개밥용 들통을 가지고 들어온 조지프와 벽난로 앞의 히스클리프 부인 뿐이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차통을 선반에 올릴 때 떨어진 성냥 한 뭉치를 태우면서 노는 중이었다. 들통을 내려놓은 조지프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본 다음 귀에 거슬리는 신 소리를 냈다. 어쩌자고 일이 게을러 터진 긴지 모두 일한다고 나갔는디 하기사 망고의 밥버러지 같은 자식한테 일이 떠들어서 뭐할 낀데 내가 뭐라 한다 해서 네가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치겄나. 그냥 애미하고 같이 부탁 대지거라 고마. 잠시 나는 이 설교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적당하게 치민 상태에서 늑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걷어차 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부인의 대답이 나를 제지했다. 뻔뻔한 위선자 같으니 그녀가 대꾸했다. 남들들어 자꾸 돼지라고 하면 자기 먼저 돼지는 걸 몰라? 경고하겠는데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악마한테 조지퍼 잡아가라고 부탁하는 수가 있어. 잠깐 이것 좀 봐. 그녀는 선반에서 길쭉한 검은 책 한 권을 꺼내면서 말을 이어갔다. 네, 흑마술 실력을 곧 보여줄게. 금방 통달할 거야. 지난번에 붉은 소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야. 조지퍼의 신경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 알았어? 엄마, 악독한 거. 늙은이가 험칫했다. 주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조지프는 지연죄가 많아서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았거든. 이제 꺼져. 진짜 혼나볼래? 내가 너희 전부 다 밀랍 인형으로 만들 거야. 누구든지 내가 정한 선을 넘어오면 당장 어떤 꼴을 당할지 내가 말은 안 하겠어. 두고 보면 알 테니까. 얼른 나가.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귀여운 마녀가 예쁜 눈에 원한을 담는 척 했더니 조지프는 정말 겁에 질려 허둥지둥 뛰쳐나가면서 주님과 악독한 거를 연발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심심해서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와 나뿐이었으니
나는 그녀로 하여금 내 고민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했다. 히스클리프 부인, 나는 진지하게 간청했다.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아름다우신 만큼 마음씨도 고우시리라 믿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 집까지 가는 길에 뭔가 길잡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부디 일러주십시오. 제가 제 집 가는 길을 모르기는 부인께서 런던 가는 길을 모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왔던 길로 가면 되잖아요. 히스클리프 부인은 의자에 기대 앉으면서 대꾸했다. 촛불을 밝히고 검은 책을 펼쳐든 채였다. 저도 달리 아는 것이 없는걸요.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제가 수렁이나 눈구덩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으신다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은 전혀 없으시겠군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못 데려다 드려요. 대문까지도 못 가게 하는데. 부인께서 데려다 주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날 밤에는 건물 밖에 나와 주십사고 부탁드리기도 송구스러운데.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데려다 주십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을 일러 주십사는 것이지요. 아니면 저한테 길잡이 아이를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히스클리프 씨한테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빌려달라고요? 주인하고 언쇼, 질라, 조지프, 그리고 제가 있는데요. 누구를 빌려가시게요? 농장 아이들은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예요. 그렇다면 묵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주인이랑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산속을 함부로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으리라고 생각하오. 히스클리프가 호통치는 소리가 무엇과 동하는 문 앞에서 들려왔다. 묵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손님방은 없습니다. 묵어 가실 작정이면 헤어턴 아니면 조지프와 한 침대를 쓰시든지. 저는 여기 의자라도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소. 부자든 가난뱅이든 객은 객이지요.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온 집안을 활보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교양 없는 놈이 찌끄렸다. 이런 모욕 앞에서는 나의 인내심도 바닥나 버렸다. 나는 역겨움을 표한 다음 놈을 밀치면서 급히 마당으로 나가다가 언쇼하고 부딪혔다. 너무 캄캄해서 출구를 찾을 수 없었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 집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예의 바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화였다. 처음에는 정체가 모호한 청년이 내 편을 드나 싶었다. 내가 농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겠어. 청년이 말했다. 지옥까지 데려다 주던지.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말 손질은 누가 하느냐? 응? 사람의 목숨이 중하지. 하루 저녁 말 손질 못하는 게 중해요? 누구라도 가야 하잖아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끼어들었다. 예상보다는 친절한 참견이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헤어턴이 받아쳤다. 저 남자 목숨이 그리 아까우면 닥치고 가만 있어라. 네가 저 남자를 안 데려다 주면 저 남자 유령이 너를 쫓아다닐 거야.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는 티티세 지나는 농원이 무너질 때까지 세입자를 못 구할 거야. 그녀가 앙칼지게 대답했다. 엄마, 저 자식이 마귀 새끼 소리를 찌끄리는구마. 내가 다가가는 쪽에서 조지프가 중얼거렸다.
조지프는 부르면 들리는 거리에 앉아서 소젖을 짜고 있었다. 나는 그가 밝혀놓은 호롱을 막무가내로 집어 들고는 내일 돌려주겠다고 외치면서 가장 가까운 샘문을 향해 다른박질 쳤다. 나리요, 나리요, 호롱도둑이요. 노인네가 나를 쫓아오며 소리쳤다. 봐라, 여셔야, 봐라, 멍멍아, 울퍼야, 버떡 물어 떠드나라. 샘문을 열려는 순간에 털 목숭이 괴물들이 나의 목덜미를 와락 덮쳐왔다. 나는 바닥으로 나동그레졌고 호롱은 꺼졌다. 히스클리프와 헤어턴이 함께 박장대소할 때 내 분노와 굴욕은 절정에 달했다. 다행히도 짐승들은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고 꼬리를 흔들어대느라 나를 산채로 잡아먹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모기의 부활을 가만히 두고 볼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개를 풀어놓은 독한 주인들이 구해주러 올 때까지 나는 그냥 바닥에서 뒹굴어야 했다. 그렇게 모자도 못쓰고 분노에 떨면서 나는 악당들을 향해 나를 내보내달라고,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큰코 다칠 줄 알라고 소리치며 여러가지 앞뒤가 안 맞는 복수의 방법을 주어 섬겼는데, 그런 얼음장이 막연하면서도 강렬하다는 점에서는 리어 왕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코피를 철철 쏟았고 히스클리프는 계속 웃어댔고 나는 계속 횡설수설했다. 그 집안에 나보다 분별있고 주인보다 인정있는 존재가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녀는 질라라는 건장한 하녀였다. 한참 만에 그녀가 소란의 정체를 알고자 나타났다. 그녀는 집안 사람 중 하나가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여겼고 감히 주인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혀라는 그녀의 무기를 젊은 놈을 향해 휘둘렀다. 보세요, 온쇼씨. 그녀가 외쳤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려는지. 우리 집 문간에서 살인내고 싶어요? 내가 얼른 이 집구석에서 나가야지. 저런 가엾어라. 젊은 양반이 숨 넘어가겠네. 가만. 그러다가 큰일 나지. 들어오세요. 내가 치료해 줄 테니. 자자, 움직이지 말고. 질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얼음물 한 그릇을 내 목덜미에 끼얹고는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히스클리프 씨도 따라 들어왔는데 잠시 깃들었던 유쾌한 표정은 금방 평상시의 뚱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너무 속이 메썩었고 어찔어찔했다. 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질라들어 내게 브랜디를 한 잔 내주라고 지시하고 안채로 향했고 그녀는 봉변당한 나를 위로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내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나를 잠자리로 데려가 주었다. 질라는 앞장서서 계단을 오르면서 나더러 촛불을 가리고 발소리를 죽이라고 했다. 주인은 내가 자게 될 방에 대해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그 방에서 자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냐고 물었다. 질라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이 집에서 한두 해를 살았을 뿐인데 하도 희한한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에는 너무 멍한 상태라서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를 찾았을 뿐이다. 가구는 의자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큼직한 참나무 장이 전부였다. 장 위쪽에는 사각형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는데 마치 창문이랑 비슷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이것이 특이하게 생긴 구식 간이 침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식구 하나하나에게 독방을 내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장 안은 작은 방이었고 창틀 선반은 탁자가 되어주었다. 미닫이 판자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히스클리프의 감시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틀에 촛불을 내려 놓았다. 한쪽에는 곰팡이가 허옇게 쓴 책 2권이 쌓여있고 창틀은 온통 긁힌 낙서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낙서의 내용은 똑같은 이름을 크고 작은 온갖 글씨체로 새긴 것이 전부였다. 캐스린 언쇼가 제일 많았고 군데군데 캐스린 히스클리프로 바뀌거나 캐스린 린턴으로 바뀌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낙서를 읽었다. 캐스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턴. 어느새 눈이 감겼다. 5분이나 지났을까? 어둠으로부터 허연 빛을 뿜는 글자들이 유령처럼 생생하게 튀어나와 온 방안이 캐서린이라는 글자로 우글거렸다. 성가신 이름을 몰아내기 위해 애써 잠을 깨고 보니 촛불의 심지가 책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송아지 가죽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심지를 잘라버렸다. 추위와 계속되는 매서꺼움 탓에 심히 불편했지만 일어나 앉아서 불에 거슬린 책을 무릎 위에 펼쳤다. 성경책이었다. 거친 활자였고 고약한 곰팡내가 났다. 표지 안쪽에는 캐스린 언쇼의 책이라는 서명이 있었고 대략 4반세기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성경을 덮고 나머지 책들을 하나하나 모두 들추어 보았다. 캐스린의 서재는 엄선된 도수로 갖춰져 있었으며 손산 정도로 미루어 보아 이용도가 높았을 듯 했다. 하나 적법한 용도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인쇄공이 남겨놓은 여백마다 독자의 논평,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한 줄짜리 단문도 있었고 일교의 행태를 갖춘 글도 있었는데 삐뚤빼뚤 어린아이 글씨였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마치 보물이라도 본 듯 했는데 백지 상단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었다. 내가 아는 조지프의 근사한 캐리커처였다. 거칠지만 아주 비슷했다. 순간적으로 미지의 캐스린에게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나는 그녀의 희미해진 상형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림은 다음 글로 이어져 있었다. 끔찍한 일요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좋겠다. 아빠 행세하는 힌들리가 얄미워 죽겠다. 히스클리프에게 지독하게 군다. H랑 나랑은 반항할 거다. 우리는 오늘 저녁 반항의 첫 단계에 들어갔다. 종일 비가 쏟아졌다. 우리는 교회에 못 갔는데 조지프가 기어이 다락방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보겠다고 했다. 힌들리 오빠 부부는 아래층에서 편안하게 벽난로 불빛을 쬐었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장담한다. 그러면서 히스클리프랑 나랑 재수없이 걸린 농장 아이들어 기도서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곡식 자루에 올라 앉았는데 신음이 나오고 온몸이 떨렸다. 조지프도 춥겠지? 자기가 추우면 설교도 짧아지겠지 생각했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예배는 정확히 3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오빠는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뻔뻔스럽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옛날에는 일요일 저녁에 논다고 혼나지는 않았는데 아주 시끄럽게 놀지만 않으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한번 킥킥 웃었다고 구석으로 쫓아낸다. 이 집에 가장이 있다는 걸 잊었구나. 독재자가 말했다. 누구든 내 성질 건드리는 놈은 내가 결단낸다. 장난치고
소란 피우는 짓은 일절 금지한다. 아하 요놈 내 놈이 그랬지. 여보 프랜시스 그쪽으로 갈 때 저놈 머리끄댕이 뽑아버려요. 저놈이 손마디를 꺾네. 프랜시스는 그 애의 머리카락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는 남편 있는 데로 가서 남편 무릎 위에 올라탔다. 그런 다음 부부는 1시간 넘게 아이들처럼 입을 똑똑 맞추고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았다. 노는 꼴이 얼마나 과간인지 우리가 다 창피했다. 우리는 장식장의 아치 모양 다리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런대로 아늑하게 자리를 잡았다. 내가 우리 앞치마를 한데 묶어 다리 앞에 커튼처럼 늘어뜨렸는데 그때 마침 조지프가 마구간 일 때문에 집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봤다. 조지프는 내가 만든 커튼을 뜯어버리고 따귀를 때리며 꽥꽥댔다. 주인날이 묻히시고 얼마나 지났노? 안식일이라도 넘겼나? 예수님 말씀이 아직 쟁쟁하다. 근데 시방 이거이 무슨 짓이고? 아이고 남새스러워라. 바로 앉아봐라. 문둥이 자석들아. 책을 볼락하면 이기 좋은 책인기라. 이리 앉아갖고 니들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갈 낀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조지프는 우리에게 돌덩어리 같은 책을 떠안기며 우리 앉음새를 억지로 고쳤다. 반대쪽에 있는 벽난로의 흐린 불빛으로 책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참고 있을 내가 아니었다. 나는 꼬질꼬질한 책을 집어 계집 안에 내동댕이 치며 좋은 책은 질색이라고 말했다. 히스클리프도 자기 책을 계집 안에 차 넣었다. 그러자 한바탕 난리가 났다. 힌들리 나리요. 우리 집 목사가 소리쳤다. 나리요 와보소. 캐시양이 구원의 투구 뒷장을 째고 히스클리프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제1부를 발로 차버렸소. 어쩌자고 이런 못된 자식들을 그냥 두는 긴지. 아이고 옛날 주인 날이 같았으면 혼쭐이 빠지게 구정하셨을 낀디. 인자 돌아가셨으니. 힌들리는 벽난로 앞 천국을 박차고 얼른 달려왔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내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팔뚝을 붙잡아 우리 둘을 한꺼번에 부엌으로 쫓아냈다.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악마 자석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라고 조지프는 말했다. 우리는 조지프의 위로를 뒤로하고 각자 편한 대로 기어들어 악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이 책을 집었다. 선반에서 잉크병을 찾고 바깥문을 아주 조금 열어 빛이 들게 했다. 그리고 20분 동안 차분하게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내 친구는 조바심을 친다. 외양간 하녀의 망토를 슬쩍 꺼내오자고 그걸 쓰고 습지에서 뛰어다니자고 한다. 재밌겠다. 심술쟁이 늙은이가 들여다본다면 자기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는걸. 차라리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게 낫지. 여기는 너무 축축하고 춥다. 다음 문장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 캐스린이 계획대로 했나 보다. 다음 글은 슬픈 내용이다. 내가 힌들리 때문에 이렇게 울다니.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가만 누워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아직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불쌍한 히스클리프. 힌들리는 그 애를 떠돌이라고 한다. 그 애가 우리 옆에 앉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 애가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못하게 한다. 그 애랑 나랑 같이 놀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애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한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H에게 너무 잘해주었다며 아버지를 비난했다. 감히 히스클리프에게 분수를 알려주겠다고 욕질이다. 나는 침침한 책장을 앞에 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백지의 글에서 인쇄된 활자로 옮아갔다.
붉은색 장식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70번씩 7번, 그리고 71번째의 첫 번째, 야베스 브랜드햄 목사의 설교, 김오던 서포교회에서. 나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야베스 브랜드햄이 이런 제목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를 애써 생각해보다가 다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아, 저질차와 좋지 않은 기분 탓이로다. 내가 그토록 끔찍한 밤을 보낸 이유가 달리 무엇이겠는가. 내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이래로 그날 밤에 비할 만한 고통의 시간은 없었다고 기억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거의 의식하는 상태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아침이라고 생각되었다. 집에 가는 길이었고 조지프가 길잡이였다. 길을 넘는 눈에 파묻혀 있었다. 함께 보둥보둥 나아가는 중에 조지프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나를 비난했다.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조지프는 지팡이 없이는 결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대가리가 무거워 보이는 몽둥이를 자랑하듯 휘둘렀다. 그것이 순례자의 지팡이인 모양이었다. 얼핏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무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새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집에 가는 길이 아니었다. 우리는 유명한 야베스 브랜드햄 목사의 설교 70번씩 7번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길이었다. 조지퍼였는지 목사였는지 나였는지 어쨌든 누군가가 71번째의 첫 번째 죄를 저질렀고 이제 공공연히 밝혀져 파문당하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교회에 도착했다. 내가 현실에서 산책 중에 한두 번 지나쳤던 교회였다. 교회는 언덕 사이 골짜기의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근처의 늪에서 토탄질의 습기가 스며들어오니 그곳에 묻히는 얼마 되지 않은 시체들을 방부 처리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들 했다. 지붕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목사의 연봉은 20파운드에 불과하고 방 2칸짜리는 머지않아 한 칸으로 될 조짐이 보였다. 이곳 신도들이 목사를 굶겨 죽일 망정 자기 호주머니 돈을 성직록에 보태지는 않는다는 소문탓도 없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꿈에서는 야베스 앞에 열성적인 신도들이 그득했다. 그가 설교를 했다. 하느님 앞소사 무슨 그런 설교가 다 있담. 490부로 나뉘어 있고 각각이 평범한 설교 하나 길이와 맞먹고 설교 하나당 죄 하나 그런 죄를 모두 어디서 찾아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 구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 신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았다. 정말 희한한 죄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죄들이었다. 나는 아주 지치고 말았다. 몸을 비비꼬고 하품하고 끄덕끄덕 졸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살을 꼬집고 찌르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조지퍼의 옆구리를 찌르며 만에 하나 설교가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고 나는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만 하는 신세였다. 설교는 드디어 71번째의 첫 번째에 이르렀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영감 같은 것이 떠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야베스 브랜드햄이 지은 죄는 기독교인이라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목사님, 나는 소리쳤다. 여기에 앉아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서 쉬는 시간 없이 나는 당신의 설교 490개를 인내하고 용서했어. 70번씩 7번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어.
70번씩 7번. 당신은 어처구니 없게 나를 다시 붙잡았소. 491번째는 너무하오. 나의 동료, 순교자 여러분, 저자에게 덤비시오. 저자를 끌어내시오. 저자를 찢어 밝히시오. 저자의 처소가 두 번 다시 저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이라. 잠시 엄숙한 침묵이 흐른 후에 야베스가 쿠션 위로 몸을 기대며 외쳤다. 70번씩 7번. 너는 입이 찢어져라 하품했다. 70번씩 7번. 나는 내 영혼과 상의했다. 보라,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니 이것 또한 용서하자. 그런데 71번째의 첫 번째가 왔다. 형제들아, 저자에게 심판을 기록된 바대로 시행할지어다. 이 같은 영광이 모든 주의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의 지팡이를 지켜들고 한꺼번에 나를 공격했다. 조지프가 맨 앞에서 가장 난폭하게 공격했고 방어할 무기가 없던 나는 조지프의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몸싸움을 시작했다. 뒤엉킨 사람들 사이로 몽둥이가 몇 번인가 지나갔고 내 머리를 겨냥했던 몽둥이가 몇 번인가 다른 대가리를 내리쳤다. 교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모두의 주먹이 자기의 이웃을 때렸고 브랜드햄은 혼자만 놀고 있는 것이 싫었는지 끊임없이 단상을 내리치는 열의를 보였다. 단상을 치는 소리가 심히 우렁찼던 덕에 나는 결국 꿈에서 깨었다. 꿈이었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엄청난 난리법석으로 들렸을까? 무엇이 야베스가 단상을 때리는 소리로 들렸을까? 울부짖듯 윙윙대는 바람에 전나무 가지가 흔들려 창살을 때리고 마른 솔방울들이 창문에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긴가민가하며 귀를 기울였고 소리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돌아누워 설핏 잠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놀랍게도 아까 꿈보다도 기분 나쁜 꿈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였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소리의 정체도 의식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스러워서 어떻게든 소리를 죽이자고 마음먹었다. 내 생각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 여닫이 창문의 걸쇠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걸쇠 고리가 아예 땜질이 되어 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자면서 잊었던 것이다. 어쨌든 끝장을 내겠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는 성가신 가지를 잡으려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발을 내밀었다. 그런데 나의 손에 잡힌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작은 손이었다. 악몽에서 을에 느껴지는 강렬한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나는 팔을 빼보려고 애썼지만 작은 손은 나의 팔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더없이 애절한 목소리로 허느꼈다. 들어가게 해줘. 들어가게 해줘. 너는 누구니? 나는 팔을 빼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물었다. 캐스린 린턴. 오들오들 떠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왜 나는 린턴을 떠올렸을까? 언쇼 쪽이 린턴보다 20배는 많았는데. 이제 집에 왔어. 습지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목소리가 들리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창밖으로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두려움이 나를 잔인하게 만들었다. 아이 손을 뿌리치려 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손목을 당겨서 깨진 유리창에 문질렀다. 피가 흘러내려 침대보가 흠뻑 젖었다. 그래도 아이는 계속 들어가게 해줘.
라고 울먹이며 나의 팔에 악착같이 매달렸다. 나는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래서는 곤란하지. 내가 입을 뗐다. 네가 나를 놔야 너를 들어오게 해줄 수 있잖아. 아이가 손을 놓았고 나는 급히 손을 빼고 창문 앞에 책을 쌓아 구멍을 막았다. 그러고는 귀를 틀어막아 슬픈 애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꺼져버려. 내가 소리쳤다. 나는 너를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20년을 빌어봐라. 내가 들여보내주나? 20년?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0년? 20년을 떠돌았어. 동시에 밖에서 약하게 긁는 소리가 들렸고 쌓아올린 책이 뒤에서 떠밀린 것처럼 흔들흔들했다.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고 미칠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당황스럽게도 비명은 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급한 발소리가 방문 쪽을 향해 다가왔고 누가 억센 소나기로 문짝을 활짝 밀어 젖혔다. 상자 벽의 네모난 창으로 빛이 어른어른했다. 나는 아직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앉아 식은땀을 훔쳐내고 있었는데 침입자는 망설이며 뭔가 혼잣말을 했다. 한참 만에 그는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분명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 누구 있어? 나는 내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히스클리프의 억양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 잠자코 있다가 그가 방 안을 뒤져보기라도 하면 낭패였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미닫이 판자를 열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를 나는 시 잊지 못할 것만 같다. 히스클리프는 미닫이 판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셔츠 바람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 촌농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색은 그 방의 벽처럼 허했다. 나무가 삐걱 열리자 그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혼비백산했다. 초가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너무 흥분했는지 초를 잡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저울시다. 내가 소리쳤다. 그가 겁에 질린 창피한 모습을 수습해 주기를 바랐다. 불행히도 잠결에 비명을 질렀네요. 무서운 악몽을 꾸었지 뭡니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젠장, 로그드, 돼? 주인은 말을 뱉으면서 촛불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촛불을 들고 있기 힘들 만큼 떨리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 방에서 자랍디까? 그는 말을 이으면서 주먹을 걸어쥐고 이를 악물었다. 턱뼈의 떨림을 가라앉히려는 것이었다. 어떤 놈이었어? 당장 쫓아내야겠으니까. 댕내하인 질라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허겁지겁 걸치면서 대꾸했다. 히스클리프 씨, 쫓아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런 여자는 쫓겨나도 싸지. 짐작컨대 그 여자는 여기가 유령이 나오는 방이라는 증거를 다시 잡으려고 나를 이용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유령들이 우글우글해요. 이 방에 아무도 안 들인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런 소굴에서 재워준다 해서 고맙다고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히스클리프가 물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왕 들어왔으니까 오늘 밤은 그냥 묵으시오. 그렇지만 제발 두 번 다시 그런 지독한 비명은 지르지 마시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중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참으시오. 그 어린 마귀가 창턱을 넘어왔으면 나는 목 졸려 죽었을 겁니다. 내가 받아쳤다. 손님 괴롭히기 좋아하는 댕내 조상들하고는 이제 볼 일 없습니다. 야베스 브랜드햄 목사는 외가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캐스린 힌턴인지 언쇼인지 하는 말괄량이 여자애는
분명 요정이 바꿔친 아이겠지만 얼마나 요망스러운지. 이제껏 20년을 지상에서 떠돌았다던데 그럴 만한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을 받겠지요. 인과응보가 틀림없어요. 한데 말을 뱉자마자 히스클리프라는 이름과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책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떠올랐다. 잠이 깨기 전까지만 해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의 경솔함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잘못했다는 기색은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실은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골랐다. 저기 있는 책을 훑어봤습니다. 라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인쇄된 내용과 함께 펜으로 쓴 내용도 알고 있음을 밝히는 셈이라 나는 중간에 말을 바꾸었다. 창틀에 새겨진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같은 글자를 계속 읽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요. 보통은 숫자를 세거나.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나한테. 히스클리프는 무지막지하게 열을 내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내 집에서 맙소사 미쳤으니 저런 말을 하지. 그러고는 화를 못 이기고 제 말을 쳤다. 나는 무례한 언사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변명을 계속해야 할지 헷갈렸다. 그렇지만 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냥 꿈 이야기를 했다. 나는 여태 캐서린 린턴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똑같은 단어를 한참 동안 읽어서 그런지 상상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름의 느낌이 사람의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조금씩 침대로 쓰러지다가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침대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는 그가 마음속의 격렬한 감정과 싸우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나는 그와 같은 투쟁이 내게 들린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산하게 옷을 마저 입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긴긴 밤에 대한 독백을 늘어놓았다. 아직 3시도 안 됐어. 최소한 6시는 넘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멈춰버렸나? 모두 자러 들어간 시간이 분명 8시였던 것 같은데. 취침은 겨울에는 항상 9시, 기상은 항상 4시. 주인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했다. 그의 팔뚝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니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았다. 로고드 씨, 주인이 말을 이었다. 내 방에 가이스도 줬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아래층에 내려가면 방해만 될 거요. 댁의 어린애 같은 비명 덕분에 나는 잠이 싹 달아났어.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대꾸했다. 날이 셀 때까지 마당에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또다시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시골의 사교든 도시의 사교든 사교를 하고픈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에게 친구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할 테니까. 훌륭한 친구를 뒀구먼. 히스클리프가 중얼거렸다. 촛불을 들고 나가시오. 어딜 가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곧 뒤따라 가겠소. 하지만 마당에는 개들을 풀어놨으니까 나가지 마시오. 큰 방은 준호가 보초를 쓰고 있고 아니면 안 되겠소. 댁이 돌아다닐 때는 계단과 복도밖에 없소. 어쨌든 나가주시오. 나는 잠시 후에 나가겠소. 나는 그가 시킨 대로 방을 나갔지만 복도가 어디로 통하는지 몰라 그냥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그만 본의 아니게 집주인의 미신적인 면을 목격해 버렸다. 분별 있는 그 모습과 이상하게 어긋나는 일면이었다.
그는 침대로 올라가 걸쇠를 빗들어 풀더니 덧창을 당겨 열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동거하기 시작했다. 들어와, 들어와. 그가 허느꼈다. 캐시, 들어오라니까. 아, 제발 한 번만. 아, 나는 너뿐인데. 이번에는 듣고 있니? 캐서린, 지금은 들리니? 그러나 유령은 유령답게 변덕스러웠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다. 다만 눈보라가 창문으로 휘몰아쳐 내가 들고 있던 촛불까지 꺼버렸다. 이러한 광란에 동반된 격렬한 울음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들려서 나는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못 본 척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에 조금 화가 났고 내가 터무니없는 꿈 이야기를 해서 이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도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로서는 모를 일이었다.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니 부엌이 나왔다. 한데 모아놓은 잿더미에 불씨가 남아있는 덕분에 꺼졌던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것은 잿빛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 뿐이었다. 고양이는 잿더미 틈에서 기어 나오더니 나를 보고 마치 싸우자는 듯이 한번 야옹 댔다. 둥글게 흰 장의자 2개가 벽난로 앞쪽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에 누웠고 늙은 암고양이는 나머지 하나를 차지했다. 고양이와 함께 꾸벅꾸벅 저노라니 누군가가 우리 안식처를 침범했다. 조지프가 전장 구멍에서 나무 사다리를 타고 비틀비틀 내려오는 중이었다. 구멍 위가 그의 다락방인 모양이었다. 조지프는 내가 겨우 불을 붙여 벽난로 실형에 끼워 놓은 촛불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장의자의 고양이를 몰아내고 대신 주저앉아 담뱃대에 담뱃잎을 넣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분명 내가 자기 성소에 발을 들인 것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짓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담뱃대를 입에 물고 팔짱을 끼더니 연기를 뿜었다.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가 호사를 즐기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마지막 연기를 들이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처럼 무게 있는 태도였다. 2번째 발소리는 좀 더 경쾌했다. 이번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인사를 삼키며 다물고 말았다. 헤어턴 언쇼가 기도문을 말하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어서였다. 듣자 하니 쌓인 눈을 치울 삽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뒤지면서 뭔가 다른 것이 만져질 때마다 각각의 물건에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장의자 등받이 너머를 힐끗 쳐다보며 콧구멍을 벌름대면서도 나의 동료 고양이와 인사를 나눌 생각이 없는 것 못지않게 나와 인사를 나눌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딱딱한 장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가려고 했다. 그는 내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삽 끝으로 안쪽 문을 가리키며 뭐라고 웅을댔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부엌에서 나갈 작정이면 저리 나가라는 뜻인 듯 했다. 문으로 나가니 큰 방이 나왔다. 여자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질라는 거대한 풀무로 벽난로 불씨를 살리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벽난로 불빛이 드는 곳에 꿇어앉아 책을 읽는 중이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벽난로 열기가 눈에 닿지 않게 한쪽 손을 들어 올린 자세였다. 독서에 몰두한 듯 책장에서 눈을 드는 때는 자기를 불티로 파묻을 작정이냐면서 하인을 야단칠 때 아니면 자기 얼굴에 코를 비벼대는 개를 밀어낼 때 뿐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히스클리프도 있었다.
그는 벽난로 옆쪽에 나를 등진 방향으로 서 있었다. 진라에게 한바탕 호되게 퍼부은 후였다. 가엾은 진라는 이따금 일손을 멈추고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으며 분노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엑스년. 내가 큰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마침 욕을 퍼부을 상대를 며느리로 바꿨는데 그가 응급한 동물은 유익하기로는 오리 또는 양에 묻지 않은데도 그래서는 보통 X로 표시된다. 또 빈둥대는구나. 모두들 밥값을 하는데 식충이 같은 년. 그런 쓰레기는 당장 내버리고 할 일을 찾으란 말이다. 계속 내 눈앞에 얼쩡대면 내가 가만 안 둬. 빌어먹으려나. 알아들어? 시키는 대로 이런 쓰레기는 내버리지요. 버텨봤자 소용없으니까. 젊은 부인은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주둥이가 달게 욕을 해도 나는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거야. 히스클리프가 손을 쳐들었고 상대방은 멀찌감치 물러났다. 묵직한 손맛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관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벽난로의 온기가 몹시 그리운 양, 언쟁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양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양쪽 모두 더 이상의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을 만한 예의는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유혹을 떨치려는 듯이 호주머니에 주먹을 집어넣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멀찍이 떨어진 의자로 옮겨 앉았다. 그러고는 내가 있는 동안 조각상을 연기함으로써 자기 말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큰방에 그리 오래 머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침 식탁에는 끼지 않겠다고 했고 첫 새벽이 밝자마자 탁 트인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깨끗하고 고요하며 만져지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이었는데 집주인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습지를 지나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잘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덕 뒤는 온통 일렁이는 하얀 바다였고 우뚝 솟은 곳과 움푹 파인 곳은 원래의 지명과 달랐다. 눈이 쌓여 평평해진 웅덩이만 해도 여러 개 있었고 배석으로 만들어진 길잡이 돌들은 내가 전날 걸어오는 길에 머릿속에 그려놓은 지도에서 아예 지워져 버렸다. 전날 나는 길 한쪽 길쭉한 돌들이 습지와 면한 곳을 따라 5 내지 6m 간격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돌이 길쭉하고 회가 발려있는 것은 어두울 때 아니면 지금처럼 눈 때문에 단단한 길이 인접한 깊은 늪과 분간이 안 될 때 길잡이로 삼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길잡이 돌들이 흔적조차 없고 거뭇거뭇한 점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을 뿐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내가 굽은 길을 맞게 가고 있는 줄로 알았지만 내 동행은 자주 내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꺾으라고 일러주어야 했다. 우리는 거의 대화 없이 걸었다. 내 동행은 티티세 지나는 농원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제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목례를 나누는 것으로 작별의 인사를 대신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나의 힘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관리인 숙소가 아직 비어있는 탓이었다.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은 농원 입구에서 저택까지 2마일 정도 되는데 내가 그 거리를 4마일로 늘려놓았던 것 같다. 숲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목까지 눈에 파묻히기도 했다. 그 고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계가 12시를 쳤다. 평소에 왕래하는 거리로 계산하면 폭풍의 언덕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1마일당 1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내가 집을 새낼 때 딸려온 한야장과
나머지 하인들이 나를 맞으러 달려 나왔다. 설마 내가 살아 돌아올 줄 몰랐다고, 다들 내가 간밤에 죽은 줄 알았다고, 어떻게 시체를 찾아야 하는지 궁리하고 있었다고, 이만저만 호들갑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가 돌아온 줄 알았으면 그만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심장까지 얼어붙은 몸뚱이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30분에서 40분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애써 동물의 체온을 회복한 다음 새끼 고양이처럼 약한 동물이 되어 소재의 자리를 잡았다. 하인이 나를 위해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왔지만 너무 쇠약해진 탓에 좋은 줄도 몰랐다. 인간이란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는 풍량계 같은 존재로다. 세상과 교제를 끊고 살겠다고 작정한 나였는데 결국 교제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을 발견하고 내 행운에 감사한 나였는데 나도 참 가련한 놈이라. 땅거미가 질 때까지 우울과 고독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으니 집 안에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알아보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밤참을 가져온 딘 부인에게 내가 먹는 동안 옆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녀가 수다쟁이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그녀의 수다가 나를 완전히 깨워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재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다. 여기서 지낸 지 오래됐다던데 내가 운을 뗐다. 16년이라고 하지 않았나? 18년이랍니다. 마님이 시집 오시면서 저를 하녀로 데려왔고 안주인이 돌아가신 뒤에는 나리가 저를 하녀장으로 데리고 있어 주셨지요. 그랬구먼. 그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하녀장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들어봤자 재미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두 주먹을 나란히 무릎에 올려놓고 혈색 좋은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불쑥 소리쳤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게 말일세. 내가 그들었다. 여기도 그동안 많이 변했겠어. 왜 아니랍니까?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요. 이제 주인집 얘기로 넘어가야겠군. 나는 혼자 생각했다. 첫 번째 화제로 좋겠어. 그리고 그 예쁜 과부 아이 사연도 듣고 싶군. 여기 출신일까? 설마 외지인이겠지? 무뚝뚝한 토박이들한테 친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선 나는 딘 부인에게 왜 히스클리프는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을 새를 놓았냐고, 왜 여기보다 위치도 나쁘고 살기도 불편한 그런 곳에 사는 쪽을 택했냐고 질문했다. 여기 관리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나? 내가 물어봤다. 아니에요. 부자예요. 딘 부인이 대답했다. 엄청난 부자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해마다 재산이 불어난답니다. 여기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문제없을 만한 부자예요. 그렇기는 해도 겁나게 인색한 위인이라서요. 사실은 자기가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으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좋은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몇백 더 벌 기회인데 놓칠 리가 없지요. 혈혈단신인데 그렇게 욕심이 많다니 이상하지요. 아들이 있었다던데? 네, 하나 있었어요. 죽었지만. 그러면 그 젊은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은 그 아들의 아내인가? 그렇지요. 부인은 어디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고 뭐고 돌아가신 주인 나리 따님이랍니다. 처녀 때 이름은 캐스린 린턴이었고요. 그 불쌍한 어린 것을 제가 안아 키웠지요.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이리로 이사 오기를 정말 바랐어요. 그랬으면
다시 아가씨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캐서린 린턴?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가 유령 캐서린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말을 이어갔다. 이 집의 전 주인 이름이 린턴이었겠군.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은쇼라는 청년, 히스클리프 씨와 같이 사는 헤어턴 은쇼는 누구지? 친척 아닌가? 그게 아니라요. 돌아가신 린턴 부인 친정 조카예요. 그러면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간인가? 그렇지요. 아씨는 죽은 남편과도 사촌간이었어요. 한 분은 외가 쪽, 한 분은 친가 쪽이지요. 히스클리프가 린턴 씨 동생과 결혼했거든요. 폭풍의 언덕 가운데 출입문 위쪽에 은쇼라고 새겨져 있던데 유서 깊은 가문인가? 대단히 유수가 깊지요. 헤어튼은 은쇼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우리 캐시 양은 우리 가문, 그러니까 린턴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고요. 폭풍의 언덕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지 모르지만 캐시 양은 별거 없으시던가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인가? 대단히 건강해 보이고 무척 예쁘더군.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았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집 주인은 괜찮아 보이시던가요? 글쎄, 거칠다고 할까? 그게 그 사람 성격인가? 거칠기가 톱날 같고 딱딱하기가 돌덩이 같지요. 그런 사람과는 상종 안 하는 게 상책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도 곡절이 있겠지. 그 사람에 대해 뭐 좀 아나? 뻐꾸기가 따로 없답니다. 제가 속속들이 알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은 고향은 어디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처음에 무슨 수로 돈을 벌었는지 뿐이에요. 헤어튼은 털도 안 난 종다리 새끼가 둥지에서 밀려나듯 자기 것을 모두 잃었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구에서 그 아이 혼자뿐이에요. 있잖아, 딘 부인.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거기 앉아 내게 동네 이야기나 들려주게.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1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그럼요, 여부가 있나요? 일단 바느질 거리 좀 가져오고 원하시는 만큼 있어 드릴게요. 그런데 감기 걸리셨잖아요. 추워하시던데 감기를 떨쳐내려면 죽을 좀 드셔야겠어요. 믿음직한 딘 부인은 분주히 방을 나섰고 나는 벽난로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머리 쪽은 뜨거운 반면에 몸의 나머지는 전부 차가웠고 신경과 두뇌는 미친 사람처럼 지나치게 활발하게 움직였다. 오늘 일과 어제 일로 인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지 겁이 났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겁이 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사발과 바느질 거리를 들고 들어왔다. 그러고는 죽을 벽난로 시렁에 올려놓은 다음 의자를 당겼다. 나라는 사람이 이토록 사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운 듯 했다. 이번에는 내가 정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와서 살기 전에 저는 폭풍의 언덕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의 어머니가 힌들리 은쇼 씨, 그러니까 헤어턴 부친의 유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지요. 잔심부름도 하고 건초 묶는 것도 도우면서 농장 근처에서 대기했었다고 할까? 모두 제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추수를 시작한 날로 기억되는군요. 은쇼씨, 그러니까 옛날 나리께서 여행복 차림으로 아래층에 내려오셨어요. 나리는 조지프에게 그날 처리해야 하는 일을 일러주신 다음
힌들리와 캐시와 제게 말을 거셨어요. 저도 함께 앉아 죽을 먹는 중이었거든요. 나리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미남 아들, 아버지는 오늘 리버풀에 간다. 뭘 사다 주랴? 갖고 싶은 것을 말해봐라. 너무 큰 건 안 돼. 걸어서 다녀와야 하니까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각각 60마일이니 길이 멀다. 힌들리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다음은 캐시 양 차례였습니다. 그때 캐시 양은 6살도 안 된 어린애였지만 마구간에서 못하는 말이 없었지요. 캐시 양은 채찍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나리는 저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가끔 엄해지실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저한테는 사과와 배를 한 주머니 갖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길을 떠나셨지요. 나리께서 출타하신 사흘간은 우리 모두에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꼬마 캐시는 연방 아버지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지요. 언쇼 부인은 나리께서 사흘째 날 저녁 밤참 때까지는 돌아오시리라 생각했고 밤찬 시간을 1시간 또 1시간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돌아오실 기미가 없었고 결국 아이들도 대문까지 달려가서 확인하는 일에 지쳐버렸지요. 그러는 사이에 밤이 왔고 언쇼 부인이 아이들을 재우려고 해보았지만 아이들은 그냥 기다리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시쯤 되었을까 문고리를 소리 없이 벗기고 나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나리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아 껄껄 웃다 끙끙 신음하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식구들이 달려드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다. 3국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안 간다. 그러시더군요. 나중에는 정말 죽겠더군. 나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둘 말아 양팔에 안아든 외투를 펼치셨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내가 생전 이렇게 지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전부 이놈 때문이요. 하지만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다 생각하고 걷어주오. 까만 피부는 악마한테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캐시양 뒤에 서서 내려다 보니까 더럽고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검은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컸으면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은 캐스린보다 성숙해 보였거든요. 두 발을 서게 하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문 모를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저는 겁을 집어먹었고 언쇼 보이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붙잡아 문 밖으로 던져버릴 기세였습니다. 정말로 무섭게 덤벼들더군요. 우리도 먹이고 입히고 부양할 애들이 있는데 어쩌자고 저런 집시 새끼를 집에 들일 생각을 하느냐. 저런 것을 데려와서 어쩔 작정이냐. 미쳤느냐. 나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애쓰셨지만 정말로 죽도록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부인의 잔소리 사이로 제가 알아들은 말은 고작 나리께서 그 아이가 리버풀 길가에서 배를 골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잘 데도 없고 벙어리나 다름없는 아이였다는 것,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아이 주인을 수소문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주인 나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거기 있으면서 빠듯한 여비와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당장 집이 오는 것이 낫겠더라. 마님이 투덜투덜 하다가 화를 가라앉히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언쇼 씨는 제게 그 아이를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아이들과 함께 재우라고 하셨지요.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힌들리와 캐시는 구경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조용해지자 한꺼번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선물을 찾으려는 것이었지요. 힌들리는 14살의 사내아이였지만 깨진 바이올린 조각들을 외투에서 꺼내면서 큰 소리로 징징댔습니다. 반면에 캐시는 날이 깨서 생전 처음 보는 애를 보살피다 그만 자기 말 채찍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 멍텅구리에게 상을 찡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심술을 부렸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크게 한 대 벌었어요. 단정한 행실을 가르치기 위한 매였지요. 아이들은 그 아이가 침대에 올라오는 것은 고사하고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사리분별 없기로는 아이들 못지 않았으니 그 아이를 층계참에 놓아두고 내일 아침이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은쇼씨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따라간 것인지 아이는 은쇼씨 방까지 기어갔고 은쇼씨는 방을 나오다가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게 되었냐고 물으시니 저는 별 수 없이 이실직고 했고 그런 비겁하고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이상이 히스클리프가 처음 가족들을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원히 쫓겨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며칠 후에 돌아와 봤는데 그 아이 이름이 히스클리프가 되어 있더군요. 어렸을 때 죽은 아드님 이름이었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그 아이에게 이름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했습니다. 캐시 양과 그 아이는 이미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힌들리는 그 아이를 미워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아이를 미워했습니다. 저도 사리분별이 어두워 제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지도 몰랐던 데다가 마님은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봐도 그 아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음울하고 참을성이 강해 보였는데 하도 몹쓸 짓을 당해서 단련이 된 듯 했습니다. 힌들리한테 두들겨 맞아도 눈 하나 깜짝이거나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법이 없고 제게 꼬집혀도 그저 숨 한 번 들이쉬고 눈 한 번 지켜뜨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자기 몸에 상처 나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자기 실수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참기만 하는 걸 알게 된 은쇼 씨는 자기 아들이 그 아이를 못살게 구는 것을 볼 때마다 노발대발 했습니다. 압이 없는 딱한 아이라고 하면서 은쇼 씨는 히스클리프를 이상하게 좋아했고 히스클리프가 하는 말은 모두 믿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히스클리프는 말수가 적었고 거짓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캐시보다 히스클리프를 훨씬 예뻐했습니다. 캐시는 말썽만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 귀염둥이로는 실격이었지요. 이렇게 그 아이는 처음부터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은쇼 부인은 그로부터 2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그때부터 어린 도련님은 아버지는 자기를 박해하는 압제자이고 히스클리프는 부친의 애정과 자식의 특권을 빼앗은 찬딸자라 생각했고 이런 부당함을 곱씹으며 원한을 쌓아갔답니다. 한동안은 저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홍역에 걸려서 제가 병간호를 맡게 되고 갑자기 살림살이까지 떠맡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지요. 히스클리프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하게 앓았고 제일 위독했을 때는 저를 자기 침대에 머리맡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느낀 듯 했는데 제가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는 몰랐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병치레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너무 비교가 되니까 공연한 미움도 누그러졌지요. 캐시 오누이는 저를 들들 볶았는데 그 아이는 양처럼 순하게 불평 한마디 안 했거든요. 물론 그건 저를 생각하는 여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억센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 아이는 병을 이겨냈고 의사는 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간호를 잘했다고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칭찬받은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아이 덕분에 칭찬받았으니 그 아이에게 잘해주었지요. 그렇게 힌들리는 마지막 동지를 잃었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히스클리프를 애지중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나리께서 그런 동안 애가 뭐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이가 나리의 관용에 고마움을 표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 은인에게 무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나리의 마음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건 식구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언젠가 은쇼 씨가 교구 장터에서 망아지 한 쌍을 사와서 두 사내에게 한 마리씩 가지라고 했거든요. 히스클리프가 그중 크고 좋은 쪽을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쪽이 절름발이가 되더라고요. 히스클리프는 그걸 알고 힌들리에게 이러더군요. 망아지 바꿔줘. 내 것은 싫단 말이야. 안 바꿔주면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번 주에 나를 3번 때렸다고 이럴 거야. 팔도 보여드릴 거야. 어깨까지 멍들었어. 힌들리는 혓바닥을 내밀면서 히스클리프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당장 바꿔주는 게 좋을걸? 히스클리프는 문 쪽으로 도망치면서도 계속 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결국 바꿔주게 될 테니까 내가 지금 맞은 것까지 합쳐서 이러면 너는 이자까지 쳐서 맞을 거다. 저리 꺼져, 개자식. 힌들리는 감자와 근초를 다는 대저울 새추로 히스클리프를 위협했습니다. 던지기만 해봐. 히스클리프는 피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그때 한 말 몽땅 이럴 거야. 아버지만 죽으면 당장 나를 쫓아낼 거라며. 두고 봐라. 너희 아버지가 너부터 쫓아낼 테니까. 힌들리가 던진 쇠추가 히스클리프의 가슴께에 명중했고 아이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숨을 헐떡이며 허해진 얼굴로 비틀비틀 일어서더군요. 제가 막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히스클리프는 그 길로 나리한테 가서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누구 짓인지를 슬쩍 알리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복수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망아지를 가져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집시놈아. 힌들리가 말했습니다. 말 등에서 굴러 떨어져서 모가지나 부러져라. 가져가서 되지란 말이야. 거지 도둑놈아. 우리 아버지를 구워 삶아 전 재산을 가로채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 다음 정체를 밝히란 말이야. 사탄의 자식아. 가져가라. 말발굽에 짓밟혀서 대가리나 박살나라. 이미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의 망아지를 풀어 자기 마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말 궁둥이 뒤로 돌아가는 순간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말발굽 아래로 걷어참으로써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했으며 기도가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36개 주랭랑을 쳤지요. 저는 히스클리프의 다음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린애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들고 일어나 하던 일을 계속하고는 안장교체까지 마친 다음에야 건초더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하게 얻어맞아 생긴 멀미를 가라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에게 멍은 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히스클리프는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손에 넣었으니 누가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탕질에 시달리면서도 불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으니 저는 정말 히스클리프가 앙심을 품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